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영조직론 확실히 문제가 좀 많죠. 여기랑 이제 인사 파트 쪽 문제가 좀 많아요. 그쵸? 항상 우리 공기업에서 좀 주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더퍼의 ERG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직면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되었다. 그렇네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 주장했던 만족 진행 과정은 동의했다. 그렇죠. 요거 동의하고 플러스 뭐였습니까? 좌절, 그 다음 뭡니까? 퇴행도 함께 그렇죠. 넣었죠. 그 다음 3번. 인간 욕구를 3단계로 분류했다. 그렇죠. 이 욕구, 존재 욕구와 R 욕구, 관계 욕구와 그 다음에 G 욕구, 성장의 욕구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던 거. 이것도 맞죠. 그 다음 4번.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크게 느낀다. 오케이. 좌절, 퇴행 요소. 맞네요. 5번. 인간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와 관계의 욕구와 생존의 욕구로 분류했다. 틀렸네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분류했는데 그 3단계가 뭐다?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의 욕구.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2번 한번 봅시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한 대로 나타나는 것들,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 쉽네요. 뭡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뭐 감정적 몰입은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거에 몰입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후광 효과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걸 우리는 할로우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했고요. 자존적 편견은 뭡니까? 잘 되면 내더, 못 되면 남탓. 그 다음 5번의 스테레오타입.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 되겠죠. 오케이, 됐네요. 자, 그 다음 203번 한번 봅시다. 수단성과 유의성을 포함한 동기부여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하, 뭡니까 여러분? 이거 쉽네. 뭡니까? 부름의 기대 이론. 정답 1번. 자, 부름의 기대 이론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나온 김에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죠. 자꾸 복습해야겠죠? 노력을 하면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뭡니까? 그렇죠.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오케이. 노력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뭡니까? expectation. 뭡니까?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건지에 대한 뭡니까? 오케이. 수단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보상이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대한 의미성, 그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름의 기대 이론은 바로 이 기대감과 그 다음에 수단성과 그 다음에 유의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곱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자, 204번 한번 보겠습니다. 빅5 모델이 제시하는 5가지 성격 요소가 아닌 거를 물었습니다. 아하, 성격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빅5 모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성격을 다 분류를 해보니 사실 인간의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인간의 성격을 좀 분류를 해보니 크게 모든 인간들은 5가지의 어떤 성격적인 요소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5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작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격의 모습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그게 바로 빅5 모델이에요. 됐어요? 그때 그 빅5 모델의 총 5가지 요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 개방성, 두 번째 포용성, 세 번째 외향성, 네 번째 성실성, 다섯 번째 정서적 안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객관성이 아니라 뭐? 요거 말고 포용성.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성격의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에서 빅5 모델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05번. 요거 간단하네요. 오랜만에 쉬어가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일 처음 뭡니까? 그렇죠. 생존의 욕구. 그 다음 그 위에 뭐예요? 안전의 욕구. 그 위에 뭐예요? 사회적 욕구, 관계적 욕구. 그
그 다음에 그렇죠. 존경의 욕구.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자아 실현 욕구. 요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정답은 쉽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오케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06번 한번 봅시다. 개인 지각 오류 중 타인을 평가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경향을 귀속 또는 전가시키는 데서 초래하는 지각 오류. 이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그걸 남한테 그걸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투사해서 판단을 하는 오류.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주관의 객관화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오케이. 5번이 되겠네요. 상동적 태도, 이게 뭡니까? 요거 상동적 태도는 스테레오타입, 뭐예요? 고정관념. 선택적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다양한 자극 중에 몇 가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는 거, 그 선택적 지각. 현혹 효과 했네요. 그렇죠? 할로 이펙트, 현혹 효과. 그렇죠? 이거 그 뭐죠? 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후광 효과.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비 효과는 뭡니까? 앞사람이 너무 잘했을 때 뒷사람이 보통 수준으로 해도 그게 너무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 20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7번. 자, A 부장은 인사 고과 시 부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 이거 뭐라 그러죠? 관대하 경향이 되죠. 정답 1번. 자, 상동적 오류랑 연공 오류, 후광 효과, 대비 오류 있는데 아까 전에 요거 상동적 오류, 후광 효과, 대비 오류는 다 했고요. 연공 오류는 뭡니까? 연공 오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가자의 연령이나 근속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연공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좀 후한 평가를 하는 거, 그걸 연공 오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연공이 오래됐다 그래서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좋은가? 그거는 알 수 없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20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08번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집단 차원의 우리 출제 예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집단 차원의 기출 변형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좀 전까지 했던 게 이제 개인 차원 문제들을 쭉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 집단 차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집단 차원에 우선 들어가기 앞서 우리 전체 일단 개념부터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장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집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집단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일단 집단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이 집단을 좀 움직이기 위한 뭡니까? 그걸 집단 행위를 하고요. 즉, 이 집단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마지막 요소를 해당하는 거거든요. 집단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말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그 집단의 첫 번째 지위, 규범, 그 집단의 역할, 그 다음에 응집성, 마지막 그 집단의 규모까지. 자, 이런 5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그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첫 번째 파악을 했다면요. 그 특성에 맞게끔 우리는 집단의 행동을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요소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의사소통. 두 번째, 의사결정. 세 번째, 권력. 네 번째, 갈등. 마지막 5번째,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리더십이에요. 집단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요 5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집단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봅시다.
집단은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난 뒤에 집단의 행동을 우리가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집단 행위를 어떻게 잘 조작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의사소통, 의사결정, 권력, 갈등,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다. 그럼 리더십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리더십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그걸 리더십의 특성 이론이라고 하고요. 리더는 얼마든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리더의 행위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해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현대적 리더십도 등장을 했는데 이 현대적 리더십에 이제 대표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 혹은 변혁적 리더십 혹은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가장 핵심은 리더십이다. 그렇죠. 나머지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죠. 208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 자, 208번입니다. 208번. 아래의 그림은 허시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모델을 나타낸 거다.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역시 리더십 이론인데 허시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은 이건 바로 대표적으로 리더십의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자, 그러면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건 별거 아니고 리더십이 언제나 유일무이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구조 자체가 회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 구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리더십이 좋냐? 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환경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너무 인간관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리더십보다는 좀 더 그렇죠. 과업이나 일 중심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때그때 달라진 리더십이 그 상황에서는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시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상황이 뭐냐? 바로 이때 상황을 뭐로 두냐면요. 부하의 성숙도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이 이게 뭔지 여러분들 우리 거기 보면 제가 필수 문제로 이론 마스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거 오케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요 모형이 뭐냐면요. 허시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 볼게요. 리더십의 상황 요인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상황 요인이 부하의 성숙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부하의 성숙도가 점차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요. 가장 오른쪽은요. 부하의 능력도 낮고 부하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요. 요 단계에서 한 단계 왼쪽으로 가면요. 부하의 능력은 낮으나 굉장히 의욕은 높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가면요. 부하의 능력은 되게 높은데 의욕은 낮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가장 왼쪽은요. 능력도 높고 의욕도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능력도 낮고 의욕도 모두 다 낮다. 이런 이런 종업원이라면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월급 루팡 수준인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뭐 좀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태만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왼쪽에 능력은 낮은데 의욕이 높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 어때요? 무조건 다 줘야죠.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높은데 의욕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회사에 일반적으로 한 과장, 차장님 정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능력은 좋은데 회사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낮고 가장 왼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A급 사원이죠. 그렇죠? 능력도 좋고 의욕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승진이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부하의 성숙도를
그 부하의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적인 것들을 표현을 했네요.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상황 요인들을 딱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냐면요.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이 뭐가 있는지를 그 위에 표로 보여줍니다. 이게 허시 블랜차드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인데, 자, 봐요.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입사원, 자, 능력이 낮은데 의욕이 높은 경우야.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리더십이 좋냐면요. 자, 요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그래프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요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요 상황에서는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인데, 그럼 쌤 이때는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이런 리더십이네. 뭐냐? 가로축은 과업행동이고 세로축은 관계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업행동이라는 건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일 중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보다는 내가 일에 몰입을 해서 그 일을 부하들한테 탁탁탁 기계적으로 그렇죠, 배치하고 그걸 보고받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과업행동이 높고 낮고로 보는 거고요. 반면 그런 것보다는 부하와의 인간적인 어떤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걸 관계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리더십이 좋냐? 그럴 때는요. 과업행동을 그렇네요. 낮은 것보다는 좀 중간 이상으로 높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오케이 좀 일부 좀 높게 가져가는 이런 리더십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허시 블랜차드가 뭐라고 명명했냐면 바로 설득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부하가 능력도 낮고 의욕도 낮은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에 여기 만나네. 그쵸? 요때 만날 때 쭉 한번 가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요. 부하와의 관계는 조금만 가져가되 어떻게 일과 관련된 리더십을 아주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거의 과업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 그렇죠. 일만 착착착 지시한다 그래서 이걸 지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시 블랜차드는요. 리더십이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 요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을 총 4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위임형, 참여형, 설득형, 지시형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앞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허시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 모델을 나타낸 거다.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위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역 상황이에요. 기역. 아까 전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위임형이에요. 요거는 뭐냐? 리더가 부하가 워낙 이제 일도 잘하고 의욕도 높으니까 그 사람과 인간관계도 크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을 지시할 필요도 거의 없는 겁니다. 리더가 할 일을 대부분 부하한테 어떻게 위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하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일 때는 위임형 리더십이 맞는 거죠. 그럼 부하의 성숙도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위임형 리더십은 조직 내 복지 혜택에 관심이 높은 사원? 아니죠. 위임형이라는 건 사원들이 굉장히 어떤 그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서 이제 복지 혜택 관심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업무 몰입도가 높은 사원.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 능력이 높은 거고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건 의지도도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예요? 오케이, 여기 기역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위임형. 그렇죠? 여기 니은이 아니라 기역.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보면요. 디귿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 약간 설득형이죠. 설득형.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설득형은 종업원이 굉장히 능력은 좀 낮은데 의지가 굉장히 높은 신입사원인 경우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직무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능력은 낮네요. 능력은 낮는데 열정이 넘치는 상호.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자, 리을은 뭐였습니까? 여기는 이제 부하가 능력도 낮고 의지도 약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했죠. 지시형. 자, 리얼 한번 봅시다. 담당 업무 경험이 많고, 여러분 담당 업무 경험이 많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능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죠. 그리고 유능한 사원. 그렇네. 이것도 능력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높다라는 것만 나오고 여기에서 그 사람이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이건 사실 일단 리을은 확실히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능력이 높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렇죠. 여기 니은과 기역에 해당되는 파트라서 요거는 만약에 한다면 기역이나 혹은 니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부하의 능력이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은요. 의욕이 높대요. 의욕이 높은 데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 능력이 낮은 거죠.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이런 거 신입사원이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역시 미음이 아니라 설득형에 해당되는 디귿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케이? 정답 3번.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 209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블레이커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인데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블레이커 머튼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와 일에 대한 관심도를 총 9가지 레벨로 나누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인간에 대한 관심도 9가지,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관심도 9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이 총 81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81가지가 다 의미가 있기에는 조금 너무 차이점이 없어서 블레이커 머튼은 총 5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뽑아내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1,1의 무관심형. 두 번째, 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낮은 과업형 9.1. 그 다음 일에 대한 관심은 낮으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컨트리 클럽형, 이게 1.9. 그 다음 사람과 일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 되는 중간형이 5.5. 마지막으로 뭡니까? 가장 둘 다 높은 이상형. 그렇죠? 이렇게 5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중에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뭐냐? 그렇죠. 여기 적혀있네. 이상형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알려줍니다. 블레이커 머튼은 관리 격자 이론은요. 요거는 행동주의 모형 혹은 특성 이론 다음에 행위 이론이라고 그러죠. 바로 행위 이론에 해당이 돼요. 요겁니다. 이게 바로 관리 격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봅시다. 요게 아니라. 자, 볼게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1번의 A팀장. A팀장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고 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뭡니까? 그렇죠. 컨트리 클럽형이었죠. 아까 1.9. 자, 볼게요. 사내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사항을 수리한다. 이거는 여러분 종업원들이 사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거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A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A팀장. 역시 같이 컨트리 클럽형이죠. 각 팀원의 업무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A라고 보긴 힘들고 거의 C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틀린 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B는 뭡니까? 그냥 무관심형, 아무 관심도 없죠. 자, 볼게요. 팀 프로젝트 진행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케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C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과업형이죠. 일만 관심이 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거.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팀 업무를 규정하고 설정한다. 그렇네. 과학적 관리법이 뭡니까?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만 지시하는 거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C는 뭐냐? 역시 그렇죠. 과업형인데 업무 성과에 기반한 형평성 높은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죠. 업무 성과에 기반한 과업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맞네요. 정답 몇 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블레이크 머튼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했고 210번 피들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어요. 자,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형인데요. 자, 봅시다. 그것도 요걸로 볼게요. 아이고. 이거. 요게 지금 요게 조금 박스가 하나 빠졌네. 박스를 하나 그려볼까? 자, 볼게요. 피들러라는 사람은요, 사실 리더십 상황 이론의 어찌 보면 선두주자입니다. 피들러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상황을 총 3가지 경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냐?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두 번째, 그 회사의 과업 구조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냐. 세 번째, 리더의 지휘 권력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2가지. 그렇죠? 그 다음 과업 구조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몇 가지? 오케이, 2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휘 권력, 즉 리더의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가지고 몇 가지? 2가지로 해서 총 그러면 여러분 상황 변수가 몇 가지예요? 2의 3승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상황 변수를 8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8가지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리더 이제 어떤 리더십이 좋냐? 자, 보세요.
피들러는 상황을 총 8가지를 주면서 리더십의 유형은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의 리더십, 두 번째가 일 중심의 리더십인데 이게 각각의 상황에 어떤 리더십이 좋냐면요. 잘 봐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 2번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하지만 리더의 지휘 권력은 약한 상황입니다. 그게 2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2번은 올라가면 그래프 어디 만납니까? 여기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왼쪽으로 딱 가봐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과업 주도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4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 상황은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일이 과업이 비구조적으로 짜여져 있고요. 리더의 지휘 권력도 약한 상황이에요. 요 상황. 맞습니까? 그러면 4번 상황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해당하네. 그럼 왼쪽으로 딱 가보면 어떤 리더십? 오케이.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 이론은요. 사실 이 상황 이론의 거의 효시 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피들러가 인간관계형 리더십과 과업주도형 리더십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자, 이거 리더십의 종류를 2가지로 어떻게 뽑아내냐면 LPC 점수를 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L이 list, 최소. 그 다음에 P가 preferred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coworker예요. 그럼 뭐예요? 동료예요. 그러면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least preferred니까 뭡니까? 가장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LPC라는 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설문지에 답을 해요. 그랬는데 그 설문지 답의 점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제일 싫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뭔가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다라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LPC 점수가 높은 리더십이 뭐가 되냐면요. 인간관계형 리더십이 되고요. 반대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점수를 매겼더니 진짜 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인간관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게 낮으면 그렇습니다. 과업 중심형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2가지 그렇게 리더십의 유형을 체크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앞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형, 위임형, 참여형, 지도형. 요거는 허시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 주기 이론이고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이론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간관계 중심 리더십과 그다음에 과업 중심 리더십으로 있었죠. 2가지입니다. 2가지. 4가지가 아니라. 이거 틀렸네. 2번 상황에 따른 리더의 의사결정 능력과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상황에 따른 리더의 의사결정과 능력과 비전을 강조한 거는요. 이거는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이 아니라 브룬과 예튼의 이렇게 적을게요. 리더십 규범 이론을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전을 강조했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3번 LPC 점수로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요인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LPC 점수로 아까 뭘 안다고 했죠? 그렇죠. 리더십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부터 불리한 상황까지 8가지. 오케이. 상황을 몇 가지? 8가지 상황으로 만들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리더십 스타일은 부하의 참여도와 성숙도에 따라진다. 여러분, 부하의 참여도와 성숙도는 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허시 블렌차드였죠. 허시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 주기 뭐죠? 그렇죠. 허시 블렌차드의 뭐죠? 리더십 수명 주기 이론.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죠? 리더십 수명 주기로 맞죠? 그래요. 오케이. 여기 허시 블렌차드. 됐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 좀 풉시다. 211번까지 한번 풀게요. 지금 허시 블렌차드가 그대로 연달아 나와서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합시다. 자, 211번.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이거는 딱 뭡니까? 허쉬 블랜차드는 리더십 수명 주기 이론으로 상황이 뭡니까? 부하의 성숙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1번, 부하의 성과에 따른 리더의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아닙니다. 부하의 성과가 아니라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네. 부하의 성숙도. 오케이.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 2번, 리더는 부하의 성숙도에 맞는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리더십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부하의 성숙도. 정확히 맞네요. 정답 몇 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리더가 부하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끄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현대적 리더십의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리더십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거래형, 희생형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였습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잘못된 게 지시형, 설득형은 맞는데 거래형 아니고 희생형 아닙니다. 그쵸? 참여형. 마지막 뭐예요? 그렇죠.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 하는 위임형. 네 가지는 맞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는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부하의 성숙도.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12번까지 마무리하죠. 부하 개개인의 관심사와 발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부하들의 기존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거. 요거 뭐라고 합니까?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 요 나머지 내용들 상황적 리더십은 아까 앞에서 했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잠시 후에 변혁적 리더십과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유방위적 리더십과 전략적 리더십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리더십 이론에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서 저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네요. 됐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